예, 어제 급락에 이어 오늘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죠. 시장의 방향성 논의하고 전략, 또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에 좀 기대어 본다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부진한 가운데요. 실적에 해답이 있을까? 시장 전체적은 아닐지라도 섹터별로 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연저점을 코스피가 이제 무너졌어요. 오늘은 반등인데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전일 무너진 것은 아세아 지역이나 오세아니아 지역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가 유독 많이 좀 빠졌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 3% 그리고 코스닥이 5% 정도 이상 빠졌는데 결국 이제 약간의 두 가지 노이즈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영국이 인플레 관련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다소 좀 파운드화가 달러 강세 대비해서 이제 좀 약화가 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영국 같은 경우는 급하게 아마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불거지면서 강달러가 시현이 됐습니다. 수급 쪽으로 좀 좋지 못했던 분위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한은 총재의 발언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워낙 이 달러 강세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저희보다 그 달러 대비 더 약한 그 곳은 글로벌리 4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원달러 관련된 환율에서 원화 약세가 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다소 좀 통화 수확과 관련된 기대가 조금 있었던 국민이었는데 이 한국은행의 총재가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결국 어제 코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달러 수확, 그러니까 한미 간의 통화 수합 없이 이 난관을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이 좀 시장에서 약간 애매하게 해석이 됐는데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표현만 갖고 놓고 보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미 통화 수합이 당분간 당장 어렵겠구나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12시 50분경에 어제 한미 통화 수합과 관련된 한은 총재의 발언 이후로 주가가 2차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다가 신용융자 대출 금액이 코스피 코스닥 공이 19조에 달했고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 코스닥에 관련된 신용융자 잔고가 거의 상단,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반대매매 물량들이 터졌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오전에 지수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반대매매 관련된 물량들의 영향을 여전히 어제 이어서 받고 왔고 지난주 하반 그러니까 목금에도 이미 반대매매 물량과 관련된 약간의 그 담보 부족 사태가 나온 상태에서 어제 완전히 터졌다 볼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물량 자체가 조금 더 소화가 돼야 되는 국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표 그러니까 익스트림 피어 구간, 극단적인 공포 구간까지 빠져있는 기술적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 지표는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튀어오르지 못한 것은 주초에 이런 반대매매 물량이나 물량 소화를 조금 거쳐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관 외국인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데 현재 상태에서 또 외국인은 많이 안 사주고 있죠. 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달러가 좀 더 이어진다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달러 강세가 조금 약화되면서 수급적으로 어쨌든 조금 안정을 찾는 느낌입니다만 바닥권 진입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신용 물량과 관련된 매물 소화가 조금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낙폭과대 섹터 중심으로 오늘은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플러스권을 약간 돌아선다는 점은 시총 대비 약간 낙폭과대 섹터 위주의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오늘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해석을 일단은 하는 것이죠. 물론 오르면 좋죠. 누가 떨어지길 바라겠습니다만 일단 반등에 대한 확신이 조금 약한 거 아닌가요? 네, 실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줄 만한 동인이 많지 않죠. 네. 외국인은 팔지 않더라도 결국은 강달러가 좀 더 이어진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가 좀 나오는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이 더 파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개인들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잔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매도가 9월 들어서 다소 좀 많이 올라왔다는 점도 시장에 대한 하방을 좀 더 밀어내는 국면이 분명히 있죠.
트리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여러 연준 의사들이 또 의사 관련된 코멘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다소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 초에 좀 수급 부진이 있고요. 이 부침 이후에 주 후반 이후로는 다소 조금 회복하는 국면인데 아마 2200에서 뭐 2180 정도 수준에서의 브레이킹 지수가 걸린다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4분기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한 2400 정도까지는 일단 놓고 그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더 사실은 오늘 하루 반등이니까요. 그죠? 조금 더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 오늘 지금 코스닥이 0.89, 0.9% 오르는데요. 어제 코스닥 5%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등이 오려면 막 급하게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날 정도 급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5% 막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뭔가 트리거가 또 있어야 되죠. 뭐 막연하게 많이 빠졌다고 사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매수 관련된 수급 주체가 지금 없는 시장입니다. 네. 개인들도 사고 팔고 특히 기관도 사고 팔고 외국인들이 안 사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선물 매매에 의한 이 테일, 그러니까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그런 자리죠.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만 밀면 신용이 좀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사실은 하방을 선물로 밀어버린 경우에는 다소 좀 투매가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은 여전히 하단이고 굉장히 쌉니다만 수급적인 변수는 아직 남아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주초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목을 저희가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기대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자고 했잖아요. 결국은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쪽은 실적 시즌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부각될 거거든요. 환율 효과라든지. 네.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것들인가요? 뭐 사실 지금 3분기 이후 어닝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4분기 정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EPS는 하향 조정이 분명히 맞는데요. 그런데 반도체를 빼고 난 나머지 섹터들의 EPS는 오히려 좀 상승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할 수 있고 나머지 섹터들은 그래도 많이 빠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된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시장의 하방이 어디인가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고요.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이 결국은 될 수 있기 때문에 EPS에 따른 뭐 PBR 기준으로 봐서는 0.9배가 이미 뭐 깨졌습니다. 예.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0.87배 정도까지 빠졌고요. 극단적인 구간으로 갔을 때는 PBR 기준 0.8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뭐 분석 자료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역시 이제 2,000포인트 초반 정도입니다. 2,05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국면에서는 0.8배까지 정말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아니라 0.9배 언더는 너무 이제 매도 쪽으로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좀 사도되는 구간에 이런 부분들은 트리거가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바닥권이 형성될지는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 관한 뷰들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 이제 그 가운데서 또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유통주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경기가 침체되면 뭐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유통주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긴 한데 네. 지금 과연 이제 경기가 심각할 정도로 침체냐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또 주변에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뭐 자산 가치가 좀 빠지면은 조금 소비를 줄이겠죠. 뭘 줄일까요? 명품 같은 거 줄이겠죠. 뭐 명품 같은 거 좀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의식주라든지 그다음에 입는 옷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어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통이나 이런 쪽은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그 외부에 나가 보면 아직도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그다음에 음식점 이렇게 가 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平均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뭐 소비는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택 소비재 이런 쪽은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가 완전 침체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공항에 가보세요. 바글바글 하거든요. 해외 쪽에 나가거나 제주도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쪽의 소비는 여전히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소비 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비 부분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어닝이 그래도 받쳐준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일본 정부의 관광 규제 완화가 상당히 좀 큰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뭐 마카오라든지 홍콩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완전 리오프닝을 완전 이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과 관련된 동남아, 일본,
캐나다 쪽,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가는 곳이 뉴욕과 파리 쪽으로 상당히 또 많이 간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행객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고, 또 홈쇼핑을 보십시오. 집에서 저녁에 TV 틀고 보시면 홈쇼핑에 여행 상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맞아요. 사실 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이런 수요는 상당히 올라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별 관광객, 그러니까 패키지가 아니라 개별 관광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자 없이 특히 일본 여행이 열리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입국 규제 완화가 아마 트리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 출국자 수가 67만 명, 전년 동기 대비 561%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해외 쪽의 여행도 출국자도 좋지만 그러면 뭘 봐야 될까? 여행사를 봐야 될까? 항공사를 봐야 될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유통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보복 심리 때문에, 보복 소비 심리 때문에 우리가 백화점에서 뭐 명품을 많이 산다거나 이런 수요가 많이 생겼지만 아마 명품 수요는 좀 줄어들 거로 봐요. 왜냐하면 경기가 예전 같지 않고 금리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가처분 소득이 이런 부분들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명품과 관련된 명품관의 매출이 많으면 썩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명품관의 이익률은 상당히 낮죠. 근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의류 매출이 상당히 좋은 경우고요. 여름 의류보다는 겨울 의류가, 특히 여성 관련된 겨울 의류가 많이 팔리면 상당히 좋은 이익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의류 카테고리의 양호한 성장이 보이는데요. 구매 사이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근에 여성 관련된 의류 매출이 신장이 한 39% 정도 의류 매출 신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화점 관련된 피크아웃 우려는 이미 반영됐지만 또 피크아웃도 아니라는 점이 나타날 수 있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여행 출국자, 개별 여행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자는 의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최근에 의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른 백화점 산업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이미 백화점 기업의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산업은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2016년 사드 때 9.3배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급락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12개월 포워드 밸류에이션이 5.3배까지 빠져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2016년 관련해서 사드 보복 때 7.6배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만 최근에 12개월 포워드 밸류에이션이 5배 수준까지 빠져 있습니다. 사드 보복 이전보다 그때보다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봐야 되는 구간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본격화, 그리고 신세계는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어떤 부분도 있어서 의류 매출 본격화되는 부분에서 백화점 섹터도 괜찮고 면세점 섹터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의 그 모멘텀이 크죠. 가깝고요. 사실은 뭐 해외여행 다 굶주림이 있잖아요. 조금만 풀리면 가려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가기는 어렵다. 일본에 대한 수요가 많고요. 아까 그 단계별로 일본이 그 입국자 허용하는 거 표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PCR 백신 맞은 사람, 그다음에 그 패키지 여행만 하다가 또 이제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다가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얼마 전에 유엔 가서 얘기했어요. 다음 달 11일이네요. 다음 달 11일부터는 네, 외국인의 무비자 개인 여행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슈가 있고요. 우리도 이제 입국 시에 이제 현지에서 외국 가면 PCR 검사 받아와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거 없어졌고요. 네. 입국하고 나면 하루 안에 국내 들어와서 PCR 검사하는 게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은 있고요. 유통 얘기인데 유통 가운데서도 백화점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유통 편의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토픽 종목은 백화점 관련주인가요? 네, 뭐 역시 오늘 토픽은 신세계입니다. 사실 뭐 현대백화점도 있긴 하지만 신세계를 꼽은 이유는 이 해외여행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의류뿐만 아니라 백화점 쪽의 실적뿐만 아니라 여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잠시 말씀 주셨던 유통 쪽에서 편의점도 있잖아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점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신규 점포 출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마트를 하시던 분들이 이게 마트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형 그 편의점으로 많이 전환하신대요. 예, 그래서 새로운 점포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점은 불황형 소비에 아주 강한 쪽이기 때문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부분도 안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탑픽으로 가져온 신세계는 아까 두 가지 사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 현상 때문에 백화점 업태에 대한 역대급 호황이 계속되고 있고 상반기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었지만 백화점 쪽이 여전히 견조하다. 왜냐? 상반기에는 명품 수요가 많았지만 명품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우려가 있었지만 여성 의류 카테고리가 39% 성장을 하면서 명품 소비를 어느 정도
상쇄해주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결국은 주가는 피크아웃 우려를 반영했지만 실질적인 산업은 피크아웃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3분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신세계는 백화점 부분에서 고성장이 지속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면세 부분에서 개별 여행객이 상당히 많아질 때 어떤 게 있을까요? 공항점, 공항 면세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항에서 최근에 면세 한도도 늘어나고 수요가 어떻게 되냐는 부분인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공항점 면세점에 대한 트래픽 관련된 부분에서 노출도가 가장 큰 종목입니다. 특히 이게 뭐냐면은 신세계가 공항점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이 공항점 면세점이 한 289억 정도 이익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이미 신세계는 공항 면세점에서 이익을 내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3, 4분기 이후에 개별 여행객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공항점의 실적도 올라온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본다면 7,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020년 지금 그때 코로나 시점에 영업이익이 900억이라고 한다면 그때 대비 8배 이상 지금 신장한 수준인데요. 주가는 이 상승분을 거의 다 어느 정도 뱉어내면서 지금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 백화점 2분기 매출은 전년비 18% 고성장을 보였고 7월 신장률도 전년비 22%는 확대되었기 때문에 7, 8, 9, 3분기가 상당히 좋은 이야기고요. 8월 비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런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됐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패션 카테고리가 상당히 견조하게 성장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공항 면세점 트래픽 개선과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된 이슈가 3분기에도 상당히 유효하게 이야기되면서 결국은 상당히 주가 부분이나 실적단이 올라온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T1에서 DF1, DF5, T2에서 DF3를 운영 중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면세 기업 중에서 공항 노출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개별 여행객의 수익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걸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은 따이꽁, 그러니까 우리가 보따리 상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규모 따이꽁, 보따리 상이 있고요. 개별 여행객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따이꽁이 많이 매출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율이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가면서 이익률은 상당히 낮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세계 면세는 결국은 개별 여행객에 관련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급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이 이익 증가가 상당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러니까 PER 기준은 아까 제가 5배 정도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사드 보복 당시에 신세계 밸류에이션이 7.6배까지 떨어졌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지만 현재는 실적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12개월 포워드 5배까지 안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신세계의 안정적인 주가 회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시장의 구간에서 좀 편안하게 주식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은 23만 2천 원인데요. 신세계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셨죠? 기본적으로 마디 지수로 봤을 때 네. 3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고요. 하방은 최근의 저점이었던 20만 5천 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현재 시장 상황 진단해봤고요. 주목할 섹터는 유통주, 기업은 신세계였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